이 더러운 포장마차. 오늘부로 문 닫고 싶나 봐. 어릴 땐 소주병 던지는 게 멋있어 보이지? 조폭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소주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삼거리 포차의 따스한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자 눈빛이 돌변한 4명의 노인이 조용히 젓가락을 집어들며 한마디 하는데요. 과연 이 할아버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변두리 어둑어둑한 골목길 끝자락 30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거리 포차가 있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따스한 전등 불빛이 깜빡이는 곳. 이곳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정겨운 공간이었죠. 빛바랜 간판, 낡은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손때 묻은 낮은 테이블까지 모든 것이 정겹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포장마차의 주인은 75의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주름진 얼굴에 언제나 싱글벙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순자 씨는 손님들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까지 나눠주는 할머니였어요. 순자 씨는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포장마차 문을 열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소주병을 정리하는 일상이 어느덧 30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그녀에게 이 포차는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의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 오늘도 왔네. 우리 단골 손님들 이리 앉아요. 오늘은 내가 특별히 만든 파전이 있어. 순자 씨의 밝은 목소리에 4명의 노인들이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들은 매일 저녁이 포장마차에서 만나 소주 한 잔에 세상 시름을 나누는 사이였어요. 76의 박태식, 78배 정만호, 75의 최영식, 그리고 77의 이병철. 하얀 머리카락,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4사람은 오늘도 평소처럼 소주잔을 부딪히며 짠! 하는 소리와 함께 술을 들이켰습니다. 만호는 안주로 나온 파전 한 조각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파전의 고소한 향이 코끝을 찡긋 자극했습니다. 영식은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입맛을 다셨어요. 역시 순자 씨 파전은 최고야. 평양에서 먹던 것보다 낫다니까.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평양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무겁게 다가왔죠. 그들의 과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임무들, 그리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청춘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철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포장마차는 여러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회사원들, 인근 상점 주인들, 그리고 가끔은 학생들까지. 이곳은 모두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쉬어가는 그런 안식처였습니다. 요즘 이 동네 분위기가 좀 흉흉하다는 소리 들었어. 백호파라는 것들이 요 근방에 새로 들어왔다더군. 태식은 눈썹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온 경계심이 다시금 번뜩이고 있었죠. 그는 소주잔을 비우고 다시 채우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상인들한테 보호비인지 뭔지를 뜯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지난주에는 시장골목 슈퍼 주인이 버티다가 가게가 아주 쑥대밭이 됐다더라. 만호는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힘이 넘쳐 소주잔을 돌리는 모습에서 과거 그가 가졌던 능숙한 손놀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저 건너편 약국 주인도 그렇게 당했다고 하던데? 다들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어.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휴! 한숨을 내쉬었죠. 평생 고생하며 일궈온 이 작은 포장마차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불안함을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나도 들었어. 옆 건물 치킨집도 얼마 전에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 이 나이에 보호비 같은 거 낼 형편도 안 되는데. 참. 만호는 그런 순자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걱정 마. 순자야. 우리가 있잖아. 자네 가게는 아무도 못 건드려. 그 말에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늙은 노인네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내 노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아닌 단단하고 날카로운 의지가 깃들어 있었죠.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변화였지만 서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들이 국경을 넘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던 바로 그 시절의 눈빛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주름진 피부와 흰 머리카락으로 변했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술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부대찌개 소리, 지글지글 파전을 뒤집는 소리, 그리고 소주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쨍 소리가 어우러졌죠. 누구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삼거리 포차의 이 평화로운 저녁은 앞으로 다가올 격동의 시간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소주잔을 기울였고 순자 씨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던 삼거리 포차에 갑작스러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5명의 남자들이 들어섰어요. 선두에 선 남자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으로 짧게 깎은 머리와 얼굴의 흉터가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김도한.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백호파의 행동대장이었죠.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남은 손님들도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백호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김두한은 부하들과 함께 가장 넓은 테이블을 떡하니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손님들을 향해 거만한 눈빛을 던지며 자리에 앉았죠. 순자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김도하는 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식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죠. 소주 5병. 그리고 안주는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가져와.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김도하는 테이블에 2팔을 쳐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4노인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코웃음을 치며 곧바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다들 잘 들어도 이제 이 동네는 우리 백호파 구역이니까. 그의 말에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이 더욱 불안에 떨었습니다. 몇몇은 돈을 서둘러 내고 자리를 떴고 남은 손님들도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서둘렀어요. 순식간에 포장마차의 활기찬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거운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순자 씨가 소주병과 안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음식을 내려놓았어요. 김도하는 소주병을 거칠게 낚아채 소주잔에 술을 콸콸 따랐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한 지 꽤 오래됐다면서. 그럼 이 동네룰도 잘 알겠네. 요즘엔 세상이 험해서 혼자 장사하기 위험해. 우리가 보호해줄게. 어때? 한 달에 딱 50만 원. 그거면 돼. 순자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월 50만 원은 그녀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은 낼 수 없습니다. 제 가게는 작고 손님도 많지 않아요. 김도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순자 씨 앞으로 성큼 다가섰죠. 그의 큰 덩치가 순자 씨를 압도했고 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할머니, 다른 가게들은 다 내고 있어. 왜 여기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야? 우리 백호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보네. 그 말과 함께 김도하는 테이블 위에 소주병 하나를 바닥으로 휙 밀쳤습니다. 쨍그랑. 병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소주가 바닥에 흥건하게 흩어졌어요. 그 소리에 남아있던 손님들마저 급히 돈을 내고 포장마차를 빠져나갔습니다. 어이쿠, 이런 실수했네. 이게 다 보호비를 안 내서 생긴 일이야. 안 그래. 지금은 병 하나지만 다음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병을 치우려 힘겹게 몸을 숙였어요. 75의 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유리 조각을 줍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내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특히 태식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번뜩였죠. 만호는 쓰레받기를 들고 조용히 다가가 순자 씨를 도왔습니다. 김두하는 만호의 행동에 더욱 불쾌해 보였어요. 야, 늙은이, 당신 뭐야? 뭔데 끼어들어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 만호는 대답 없이 깨진 유리 조각을 모두 쓸어 담은 뒤 쓰레받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김두한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어요. 김두한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 만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말을 하라고. 할아버지, 귀가 먹었어?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냐고. 만호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김두한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고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김두한은 만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는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올려 만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그 순간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태식과 영식, 병철의 시선이 일제히 김두한에게로 향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노인의 온화함이 아닌 칼날 같은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두한은 그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야 너희들. 다 같이 덤비기라도 할 거야. 한번 해보시겠다. 좋아. 우리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포장마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4명의 노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공기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해졌습니다. 김두한은 만호의 어깨를 밀친 후에도 계속해서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의 부하들도 슬슬 자세를 고쳐 잡으며 싸움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어쩔 줄 모르며 상황을 지켜보았죠. 이런 늙은이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도 웃기네. 김두한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소주병을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한 번 더 보여줘. 이번엔 뭘 깨줄까? 그 말과 함께 김두한은 빈 소주병을 포장마차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달빛에 반짝이며 섬뜩하게 흩어졌어요. 할망구,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알아서 기라고. 김두한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손이 테이블 위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는 조용히 젓가락 한 쌍을 집어들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그의 손가락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만 그 움직임에서는 세월이 지워내지 못한 무서운 정확함이 느껴졌어요. 어릴 땐 소주병 던지는 게 멋있어 보이지? 태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가 포장마차 전체에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김두한의 눈이 확 커졌어요.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태식을 향했습니다. 만호는 주전자를 쓱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목이 유연하게 돌아가며 주전자 안에 소주가 빙글빙글 소용돌이쳤어요. 만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이 들면 알게 되지. 진짜 강한 놈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걸. 영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끼익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아이고, 허리야. 요즘 젊은 것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그의 말과는 달리 몸을 일으키는 동작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숨겨진 힘이 느껴졌습니다. 병철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죠. 이 나이에 또 젊은 애들 버릇 고쳐주게 생겼군. 원?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김두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쭈 이 놓친 애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자세를 바꿨습니다. 하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고 다른 하나는 쇠파이프를 꺼냈어요. 나머지 둘은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배들, 오늘 병원에 실려갈 각오는 하셨죠? 아니, 영안실이 더 빠를 수도 있겠네. 크크크. 그 도발적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김두한이 태식을 향해 달려드는 순간 태식의 손이 허공을 갈랐어요. 휙! 젓가락 하나가 번개처럼 날아가 정확히 김두한의 손목 신경을 찔렀습니다.
으악, 김두한이 예상치 못한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경련하듯 쫙 펴지며 들고 있던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식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이, 무기는 쓸 줄 아는 놈이 들어야 무기인 거야. 자네 손에선 그저 장난감에 불과하지. 동시에 만호가 주전자를 휘둘렀습니다. 주전자 안에 소주가 아름다운 호를 그리며 두 명의 부하 얼굴로 정확히 날아갔어요. 악내 눈, 액체가 눈을 강타하자 그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어요. 소주는 마시는 거지. 눈에 넣으면 아픈 거란다. 인생에 좋은 교훈이 될 게야. 만호의 무릎이 한 부하의 복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만호의 나이를 생각하면 믿기 힘든 파괴력이었어요. 부하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부하가 영식을 향해 그것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쇳덩이가 씩 공기를 가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어요. 그러나 영식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틀었습니다. 쇠파이프가 허무하게 빈 공간을 내리치는 순간 영식의 팔꿈치가 그 부하의 명치에 대포알처럼 꽂혔어요. 서두르는 놈은 항상 실수를 하는 법이지. 인내심을 배우게나. 젊은이. 컥 부하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이 끊어질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쇠파이프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영식은 여전히 허리가 아프다는 듯 인상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하가 병철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병철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테이블을 살짝 들어 올려 그 부하의 진로를 막았어요. 쿵! 테이블에 부딪힌 부하가 비틀거리자 병철은 순식간에 앞으로 나서 손날로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주변의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오늘의 마지막 교훈이다. 부하의 눈이 뒤집히며 소리 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어요. 포장마차 안은 비명과 충돌음,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가 이내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김두한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그의 주변으로 부하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고 일부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이게 대체 어떻게? 김두한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듯이 말이죠. 태식이 김두한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김두한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젊은이,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는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아주 많다네. 다시는 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 이해했나? 김두한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쓰러진 부하들을 부축하고 질질 끌며 포장마차를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포장마차 안은 다시 완벽한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순자 씨는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네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여러분은 누구세요? 방금 그 움직임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태식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젓가락이 들려 있었어요. 허허, 그냥 평범한 늙은이들이죠. 순자 씨. 다만 젊었을 때 조금 특별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포장마차가 문 닫는 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만호는 소주잔을 들며 태식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도 가끔은 쓸모가 있지 않겠어? 걱정 마. 순자야. 하지만 저놈들이 곧 다시 올지도 몰라. 이번엔 더 많은 놈들을 데리고 말이야. 영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런 양아치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지. 어쩌면 우두머리가 직접 오게 될지도 모르겠군. 병철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좀 풀었더니 아이고, 진짜 허리가 쑤시네. 하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일어설 준비는 되어 있어. 네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끈끈한 전우애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소주잔을 들어 짠!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함께 어리고 있었어요. 이제 포장마차 밖에서는 김도환이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곧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죠. 김도환의 긴급 보고를 받은 백호파 우두머리. 박상철은 불편한 표정으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백발이 섞인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이라고 그들의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였지 김도환은 아직도 욱신거리는 손목을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일은 중반에서 80은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님, 그들의 움직임은 전혀 노인 같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젓가락 하나로 제 손목을. 상철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노인들의 이름 혹시 들었나? 네. 다른 손님들이 부르는 걸 얼핏 들었습니다. 박태식, 정만호, 최영식, 이병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철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그분들과 싸웠다고. 김도환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저희가 먼저 결과적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이런 바보 같은 놈. 네가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알기나 해? 그분들은 전설이야.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북파 공작권 출신들이란 말이다. 김도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북파 공작원. 그 단어는 그에게도 익숙했어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했던 이들. 국경을 넘어 적지에서 활동했던 인간병기들이었습니다. 상철이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김도환에게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내 남자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과 바위처럼 단단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이 사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간직하던 거야. 우리 아버지도 군 생활을 하셨지. 그리고 이 내부는 특수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요원들이었다고 해. 나중에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셀 수 없이 많은 비밀 임무를 수행하셨지. 김도환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아주 오래전 사진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늘 포장마차에서 마주했던 그 노인들과 똑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님, 상철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단 그 포장마차는 절대 건드리지 마. 내가 직접 가볼 테니까. 상철은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를 흥분시키면서도 두렵게 했습니다. 운전사에게 간단히 목적지를 알리고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북파공작원. 그 말을 중얼거리며 상철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성민은 군 생활 당시 특수부대에서 근무했었고 종종 4명의 전설적인 요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어떤 위험한 임무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어린 상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차가 삼거리 포차 근처에 도착했을 때 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천천히 차에서 내린 그는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포장마차 문을 열자마자 상철은 김도환이 말했던 그대로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4명의 노인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특히 구석에 앉아있는 내 노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그를 꿰뚫었어요. 상철은 가능한 한 공손한 자세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박태식 선배님, 정만호 선배님, 최영식 선배님, 이병철 선배님, 맞으십니까? 네 노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릴 아는가 자네는 누구요? 상철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백호파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박성민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내 노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태식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어요. 성민이 그 녀석의 아들이라고.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선배님들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선배님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북파 공작권으로서의 임무, 그리고 선배님들의 용기에 대해서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자식이 있었던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30년도 더 됐을 거야. 그때 성민이는 막 결혼했었지. 허허, 정말 성민이를 쏙 빼닮았군. 눈매가 똑같아. 이리 와서 앉게나. 젊은이, 성민이 소식도 좀 듣고 싶군. 상철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소주 한 병과 안주를 더 가져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매일 이 시간이면 찾아오는 니노인과 낯선 방문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선배님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특히 태식 선배님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셨죠. 태식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성민이가 떠났다니. 유감이군. 참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가 북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성민이는 항상 후방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었지. 그 녀석 덕분에 우리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 상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어요. 5명의 젊은 군인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과 아버지의 모습이죠. 만호가 말했습니다. 아, 이때가 언제였더라? 68년인가? 여기서 우리는 모두 25이었지. 그래. 첫 번째 임무를 나가기 바로 전이었어. 그때는 모두 젊고 두려움도 몰랐지. 세월이 참 야속하구나.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이 넘었어. 태식은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것이 그들의 노후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도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한 과거의 기억들과 오늘 같은 평범한 포장마차에서의 일상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다가 상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백호파의 우두머리라고 어쩌다 그런 험한 길을 걷게 됐지. 상철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조금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몇몇 친구들과 조직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그저 서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점점 일이 커지면서 만호가 상철의 말을 자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까지 하게 됐나. 상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어요. 오늘 일은 제 부하놈이 멋대로 벌인 일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러 왔습니다. 태식은 상철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움과 함께 일말의 이해와 연민도 깃들어 있었어요. 성민이 아들이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네? 해가 지고 어둠이 깊어가는 저녁. 삼거리 포차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손님들이 테이블을 채웠고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가득 메웠어요. 순자 씨는 분주히 음식을 나르며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석 자리에는 여전히 4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오늘은 특별히 상철도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태식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민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그 녀석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겠구먼.
상철은 감사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큰 변화를 겪었어요. 베코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고 돕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김도환과 같은 불순한 인물들은 조직에서 모두 내보냈고 대신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하는 이들로 조직을 재편했죠. 모두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삶의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철의 어깨를 툭툭 토닥였습니다. 그래? 성민이가 널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자네의 용기가 대단하다. 그때 삼거리 포차 앞으로 군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가 내려 포장마차로 들어왔어요. 그는 내 노인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박태식님, 정만호님, 최영식님, 이병철님을 찾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태식은 놀란 표정으로 젊은 장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교는 정중히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태식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공식 초청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북파공작원 특별 포상식이 열립니다. 장관님께서 선배님들의 공로를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포상하고자 하신다고 전하셨습니다. 네 노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영식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했던 일들은 대부분 국가 기밀이었는데 이제 와서 포상이라니. 장교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비밀 해제된 문서들을 통해 선배님들의 눈부신 활약이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셨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과 함께 포상하고자 하십니다. 병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포상인가? 우리에겐 그런 명예 따윈 필요 없네?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름 없이 희생된 동료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군.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 장교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점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북파공작원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특별 추모비도 세울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만호의 눈가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얼른 손등으로 눈가를 쓱 닦았어요. 그래, 그거면 됐어. 우리 동료들을 기억해주는 게 최고의 포상이지. 장교가 떠난 후 포장마차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이라니. 우리는 그저 국가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시절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 같은 건 없었으니까. 순자 씨가 다가와 따끈한 새 한 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몸소 체험했어요. 베코파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 상인들을 돕는 든든한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게도 이 동네 전체도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옛 습관이 잠시 나온 것뿐이죠.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태식은 소주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다 같이 건배합시다. 우리의 옛 동료들과 그리고 평화로운 이 순간을 위하여 4명의 노인과 상철 그리고 순자 씨까지 모두 소주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포장마차 바깥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곳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여전히 살아 숨쉬는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젊음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이었던 그들의 장엄한 과거는 이제 추억으로 남았지만 그 용기와 희생 정신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죠. 순자 씨는 이제 걱정 없이 매일 웃으며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철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아들로 거듭났고 내 노인들은 마침내 국가로부터 그들의 희생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삼거리 포차를 찾은 우연한 인연이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임무는 어쩌면 이것이었나 보군. 이 작은 포장마차를 지키는 것. 그의 말에 다른 새노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평범한 노인으로서의 삶.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비범한 과거와 함께,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작은 포장마차를 지키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